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요즘에 다양한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걱정 참 많으시죠. 샴푸를 안 쓰는 노푸족, 화학 제품을 안 쓰는 노케미족 같은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죠. 심지어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요법이라든지 자연치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건강에 괜찮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해도 모자르지가 않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 도로에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분진 흡입 차량이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마다 최소 한 대 이상 모두 47대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미세먼지의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내년부터 30대를 일단 도내 시군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에는 로션을 바르지 말고 햇빛을 쬐어라. 배탈이나 설사가 나면 숟가루를 먹여라. 아이들 키울 때 얘기인데요.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요즘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치유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요즘에 이런 카페나 커뮤니티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거. 예. 일단 이런 것들을 여쭤보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느 시점부터 예방접종을 하면 좋을까요?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요. 출산한 첫날부터 예방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아, 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부터 맞기 시작하면서 4주 이내에 BCG, 1개월 때 B형 간염 2차, 그다음에 2개월 때 DPT 소아마비 이렇게 접종을 총 한 15가지 종류를 맞게 되고요. 예. 태어나면서도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맞는군요. 제가 미혼이어가지고 아직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예 이런 예방접종을 안 시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게 진짜로 면역력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주장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가요? 우선 병에 걸려서 낫는 것이 진짜 면역을 만드는 주장 자체가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병에 걸려서 나으면 다행인데요. 옛날에 병에 걸려가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병에 걸려가 위에 있고 합병증 생기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아하. 그리고 면역이란 것은 병에 걸리면 낫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기는 건데요. 예. 병에 걸리지 않고도 예방접종을 하면 병에 걸린 거하고 똑같이 면역성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병에 걸렸을 때보다 면역성이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예방접종 대신에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면역이 진짜 면역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현대학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생기는 이야기예요. 예. 예를 들어 병에 걸린다고 해서 면역성이 다 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방접종하는 병들은요. 그중에서 일부 병들은 병에 걸려도 면역성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수막염 그러는 병이 있거든요. 시브라는 병이 있는데 예. 이 병은 어릴 때 병에 걸려도 잘 면역성이 안 생겨요.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기뢰 같은 병, 대기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기뢰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위험했거든요. 이 병도 어릴 때 걸려도 면역성이 평생 안 갑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지 않으면 이 병이 걸렸어도 나중에 또 걸릴 수 있고요. 예. 파상풍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예. 파상풍이라는 것은 대충 사람들 다 아는데 예를 들어 흙바닥에 넘어지거나 예. 목선못에 찔리거나 나뭇가지 같은데 이 스치기만 해도 걸릴 수 있는 병이거든요. 예. 이런 병은 걸려가지고 걸리게 되면 사람이 반쯤 죽다 살아나거든요.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병들은 걸려도 나중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을 걸려가지고 면역성을 만들겠다.
이건 진짜 위험한 이야기죠. 아하, 예방접종과 면역력의 상관관계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특정 제가 말씀드리면 수두나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요거는 사람들이 수두란 병은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수두란 병은 안전한 병 아닙니다. 실제로 수두에 걸리면 일부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고요. 합병증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수두를 갖다가 많은 나라에서 기본 접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번씩이나 맞추는 나라거든요. 예. 한동안 미국서 수두 파티 하다가 이제 수두 파티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수두라는 게 걸리면 지금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는데 다 접종한 사람들 이야기고요. 접종하지 않고 걸리게 되면 좀 고생하지만 요즘 현대학이 좋기 때문에 다 치료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병이 한번 걸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 50, 60, 70, 80대 가지고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수두에 걸려가 다음에 면역수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이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 나중에 이런 합병증으로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홍역이라는 병은 걸리면 죽을 수 있는 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2000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홍역 대유행해가지고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질병 홍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르스보다 어찌 보면 더 위험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걸려서 자연면역을 얻겠다?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수두 파티라는 것이 그 수두 걸린 아이들하고 수두에 아직 안 걸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요즘에 안 한다는 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수두 접종이 없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맞고서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경우 때문에 건너뛴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작용이 그렇게 잦은 사례인가요? 요즘은 예방 투약이 좋아져가지고요. 예. 실제로 부작용은 특히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작용 같으면 접종 부위가 붓고 열나고 좀 힘들어하는 정도 이제 이상 반응들이 대부분인데 예. 이런 부작용 외에는 사실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뭐 흔히 요즘에 그 일본에서 문제됐던 그 자궁경부암 백신 HPV라는 백신이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 참 인터넷 사이트를 겁나게 만드는 사람들 만드는데요. 예. 이 백신도 지금 우리나라가 무료 접종이 작년부터 되면서 한 80% 접종을 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쉽게 말해서 무료 접종인데도 불구하고 한 20% 부모들이 겁을 내가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몇십만 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겁을 내고 맞았는데 예상 반응, 그 심각한 이상 반응은 한 명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HPV 그 자궁경부암은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700~800명이 죽고 있어요. 해마다. 예. 그런데 몇백 명이 죽고 있는 병을 생기지 않는 이상만은 겁을 내가 접종을 안 하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아이 평생 나중에 이제 암 때문에 고생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부분 마칩니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마치는데 그 일부 몇 명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유행성 그런 질환에. 그런 경우에 다른 아이들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예를 들어 풍진 같은 병들은요. 걸리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전문가 아닌 경우는 참 알기 힘든 병인데요. 예. 일단 풍진 같은 병에 걸리면 이게 지나가던데 임산부가 항상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임산부가 예를 들어 풍진에 걸린 애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이 애는 임신 중에 접촉하게 되면요. 나중에 기형아가 생길 수 있고 평생 이 아이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종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남들한테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고 목숨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접종은 이제 내가 안 맞아도 다른 사람이 다 맞고 있으면 병이 잘 안 걸립니다. 예. 그게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접종률이 떨어지면요. 갑자기 질병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예. 갑자기. 예. 그게 2000년에 우리가 홍역이 대유행했던 게 바로 면역 접종, 집단 접종한 그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2번을 안 맞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긴 예. 문제. 그래서 단순하게 내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모든 집단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종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해보죠. 자연주의 육아법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 약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감기에 걸렸을 때 요즘
아기 엄마들, 아기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항생제 쓰는 것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또 감기약을 좀 피하거나 주사도 피하고 그리고 그냥 자가치유 시키도록 하는 게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별로 상관이 없나요? 원래 병이라는 것이 이제 걸렸다 낫게 되면 면역성은 저절로 생기는 거고요. 원래 걸렸다 나으면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 병이 걸렸을 때 하지 않고 고생해가지고 나도 면역성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 약을 사용해서 치료가 돼서 나도 면역성은 똑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기란 병은 사실은 항생제 쓰지 않는 병이고요. 항생제 쓰다 그러면 그 의사가 예를 들어 일부러 남용하지 않는 한은 원래 항생제 써야 되는 감기 아닌 다른 병이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돌고 있는 병 중에 성흉이라는 병이 돌고 있거든요. 이 성흉이라는 병은 흔히 볼 때 열감기처럼 그냥 똑같이 보입니다. 일반 상황에 볼 때는요. 이 성흉이라는 병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흔히 류마티스열이라는 그런 병이 걸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폐렴이라든가 중이염 여러 가지 심각한 병들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 병들 같은 경우에 항생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고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열감기처럼 보이는 이제 병 중에서 여러 감염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사실 부모들이 구별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병은 이제 한 100번 중에서 한두 번만 걸려도 아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병이죠. 그런 거를 부모들이 구분하는 거 참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임의적으로 자가치유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겠는데 항생제는 단순한 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항생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나요? 항생제는 내성이 문제고요. 사실은 써야 될 때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는 아주 중요한 약이죠. 근데 남용을 하면 안 된다? 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요즘 아이들한테 아토피 정말 많은데 아까 햇빛을 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스테로이드제 치료제로 쓰이는 거 이게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아서 일부러 약을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스테로이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한두 번씩 발생한 문제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오래 가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약이 나쁘다는 이야기하고 사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항암제 먹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열제 먹으면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스테로이드가 7등급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은 굉장히 약이 셉니다. 이런 약들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소아청소년과에서 흔히 아토피 치료에 사용하는 7등급은요. 미국 같은 데서는 슈퍼에서 팔아요. 그만큼 안전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걸 뭉뚱거려가지고 전체를 다 스테로이드 연구가 나쁘다. 이렇게 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말 하려면 7등급 스테로이드가 위험하냐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등급이 7등급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7등급은 제대로 사용하면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토피가 잘 안 낫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점점 병이 더 심해집니다. 거기에 치료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들 고생하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도 결국은 오남용 문제 그리고 그 약의 강도 문제가 있을 뿐이지 잘 활용하면 괜찮다. 자, 끝으로 짧게 영양제도 여쭤볼게요. 요즘에 아이들 먹기 좋게 만든 영양제가 많잖아요. 달달하게 만든 거. 어떻습니까? 이런 면역력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영양제라든가 특히 유산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절대 예방종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도움이 된다는 거하고 병을 예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밀어도 차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죠? 한 10,000명이 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손가락을 민다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하고 병을 예방하는 건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가치유와 자연치유, 자연육아 여러 가지 면역력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하정훈 원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주요 참모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예정됐던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국회의장과 사당 대표를 예방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그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잠시 뒤에 나와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신임 안녕하세요. 수석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자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과정이 좀 경황이 없긴 합니다만은 연습할 수가 없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안정된 체제를 갖추고 바로 국민들을 위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저희 청와대 비서실의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총무비서관을 임명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서울대 조국 교수를 소개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로서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분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을 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헌법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 현실 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률가로서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관을 소개합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서 정부 전체에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여성운동과 그리고 청와대 서울시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인사 디자인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여성 특유의 청렴성, 공정성, 그리고 섬세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스템 인사, 균형 인사를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찬 홍보수석 비서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치부 출신 기자로서 균형감과 정무감각을 지닌 언론 친화형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그리고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언론 철학을 충실하게 보좌해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폭넓은 언론계 인맥을 바탕으로 많은 언론인들과 대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역할을 능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디어 전문가로서 과거에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의 대화와 공감의 새로운 국정 홍보 방식을 구현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캠페인 과정에서는 SNS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흔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가장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문재인 1번가 그리고 전국을 덮자 파란 캠페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마저 다 춤추게 만든 그런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게 언론과 또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종도 총무비서관을 소개합니다. 오늘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인사인데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좀 언론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이종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합천의 초계종고를 졸업하고 지방대 기재부 7급 출신으로 시작해서 기재부의 국장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신임과 존경을 받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총무비서관 자리는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막후 실세로 알려지기도 한 그런 자리인데요.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신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이 총무비서관 자리를 예산정책 전문 행정공무원에게 맡김으로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석 그리고 비서관들 소개해드릴 텐데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춘추관장에 선대위 수석 부대변을 지낸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을 함께 임명합니다. 신임 정부 at your service 차원에서 함께 춘추관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분 새로 임명되신 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임명자들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청와대 수석 인사 관련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네. 자, 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또 홍보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이 됐고요.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재부 심의관이 임명이 강원도 됐습니다. 밀고사의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네. 네, 조국 지금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죠. 조국 민정수석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네,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주요 참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10시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맛있는 여행 코너와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 주는 광부들의 치열했던 삶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허. 1960년대 한국 근대화의 1등 공신이었던 석탄 광부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정성군 사북읍에 위치한 석탄 역사 체험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서 강원도네요, 또. 네, 제가 강원도 쭉 다녀와서. 예, 강원도 볼거리 많죠. 그렇죠. 자, 강원도 석탄 역사 체험관. 요즘에는 탄광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또 아직까지는 있긴 있어요. 네.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런 데 데려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 예. 이 역사 체험관이 강원도에 되게 유명한 리조트 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입구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여행 가신 분들이 약간 유흥만 즐기지 마시고 예. 휴양만 즐기지 마시고 이곳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우리 60년대 근대화의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리조트 입구 쪽에 있는데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수직갱 타워라 그래서 커다란 갱도 타워가 보여요. 아. 권양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지상과 지하 갱도로 광부와 석탄을 옮기던 시설이에요. 예. 그 옆으로 전시관이 바로 이어져 있어요. 전시관 입구에는 나는 산업전사 광부였다라는 투박한 글씨와 함께 환하게 웃는 광부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예. 보면 약간 애잔함도 좀 느껴지고 고단함도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예. 이 역사체험관은 과거에 지금 이제 폐광이 된 동원탄자의 행성동의 건물을 전시관으로 바꾼 곳이에요. 이 동원탄자는 정확하게는 2004년 10월 31일까지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문을 닫은 곳입니다. 예. 예전에 한참 석탄 산업이 그렇죠. 활성화할 때는 그럴 때는 거기 마을 사람들도 참 많고 북적북적 게다가 이게 산업이 몰락하면서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고 이제 관광 산업으로 많이 바뀌어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석탄 역사 체험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예. 들어가시면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 딱 들어가면 먼저 좌측으로는 수선실이 남아 있고 예. 그 사이사이에 이제 광부들이 사용했던 물품이나 도시락부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좌측에 먼저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목욕 욕장이 있는데요. 예.
그 동시에 1,100명이 같이 목욕을 같이 할 수 있던 욕장이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빨래집게 고리처럼 중앙에 큰 관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빨래집게 고리처럼 이렇게 그 수도꼭지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그랗게 서서 샤워를 했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그곳에 조명을 달아가지고 갤러리처럼 만들었는데 제가 4월 말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갔을 때는 이제 과거 광부들의 고단했던 모습과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족들이 기다리는 애절한 모습들이 담긴 흑백 사진전이 전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전시관을 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그 광부들이 험한 일을 하니까 매일매일 옷들이 많이 해지잖아요. 그렇죠. 수선하는 수선실과 세탁실이 있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10월 31일까지 운행된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서 가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이색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그분이 받았던 월급 봉투부터 일용품들 같은 것들이 정말 세세하게 남아있는데 여기 보존된 유물이 2만여 점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돌아보는 재미도 있고 그 옆으로 가면 탄광이 들어가시는 분들 안전등을 쓰시잖아요. 막 수백 대 안전등을 충전하는 충전시설도 그대로 있고 그 넘어가면 세화장이 있는데 탄광에서 올라오면 굉장히 많은 석탄가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철제더라고요. 그 위에서 석탄을 털어내는 공간부터 수식캔터 입구까지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옆에 칸으로 가면 그 당시에 약간 그 사부급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구들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면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할 정도로 호황기를 누렸었어요. 지금 정성군 인구가 4만인가 밖에 되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 사부구 인구가 2만이 넘었었대요. 사부급 인구만 해도. 그리고 10명 중 8명이 탄광업에 종사를 했었고 모든 가족들이 그 탄광업에 그 밥을 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시각에서 본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내들이 쓴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탄광으로 들어가면 남편의 신발을 꼭 집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돌려놨대요. 혹시나 돌아오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의 글귀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쓴 글인데 아이들이 그 당시 사부급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모든 시냇물과 강물은 검은색이었대요. 아이들은 검은색 강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은 되게 신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옛 향수를 추억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약간 가슴에 애잔함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60년대 산업 전사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약간 교육의 장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부터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뭉클하네요. 가족의 달이니까 좀 가족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행지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네요. 탄광 안으로 들어가 보는 체험도 있을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날은 괜찮을까요? 그 비와는 상관은 없는데 광부인차 탑승 체험이 가능한데 이게 세계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갱도를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입구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인차를 타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실제 이곳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도 재밌긴 한데 제가 갔던 날은 운행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날씨나 사정으로 운행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게 좋고 원래 운행 시간은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각 정시에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인차도 한번 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원도 이제 정선까지 갔는데 음식이 기대가 되네요. 음식은 약간 탄광촌의 음식으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흔히 물닭갈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물닭갈비. 보통 닭갈비는 그냥 불판에 볶아 먹거나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런데 이 물닭갈비 정확하게 명칭은 이 지역에서는 물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물닭갈비가 이 탄광촌에서 유래가 됐어요. 과거에 그 탄광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되게 많은 노동력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또 광부들에게는 체력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광부들이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즐겨 먹었는데 처음엔 이분들도 닭고기를 그냥 불판에 구워 드셨대요. 그런데 막 일을 하고 나와서 먹는데 막장에서 막 나오신 분들은 그 딱딱 그냥 퍽퍽한 고기를 먹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여기 물 좀 부어주세요 해서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는데 닭고기가 더디 익는 거예요. 너무 허기가 지는데. 그래서 그 물에다가 채소를 넣고 면사리를 넣고 하면서 이렇게 자박자박 끓여 먹는 물 닭갈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닭갈비 국물로 목에 낀 석탄가루를 씻어낸 다음에 고기가 익기 전까지 허기를 좀 달래고 채소랑 면으로 마무리에 닭갈비로 이제 닭고기로 영양 보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닭갈비에는 광부들의 애환과 약간 삶의 슬픔이 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정선과 태북 이렇게 탄광 산업이 발달했던 이 지역에 가면 이렇게 물 닭갈비를 하는 집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와 함께 가셔서 꼭 이 물 닭갈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원도 정선의 석탄 역사 체험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먹거리까지 광부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주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연결해보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서울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 아리수라고 하는데요. 아리수가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서울시는 2016년 아리수 품질 보고서에서 아리수 정수센터와 가정의 수돗물 등을 170개 항목에 걸쳐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식수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항목 163개보다 많은 170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찾아 수도꼭지를 틀어 수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납과 비소, 카드뮴 등 유해한 무기물 9개와 페놀, 파라티온 등 유해 유기물 17종류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생물 소독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소독 부산물은 기준치 평균 5분의 1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아리수 품질 보고서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품질 보고서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월도 중반인데요. 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제주도가 아닌데도 볼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3일과 14일 반포 한강공원 설해섬 일대에서 2017년 한강 설해섬 유채꽃 축제가 열립니다. 한강변에 펼쳐진 유채꽃밭 곳곳에 테마 포토존이 마련돼 즐겁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축제 포스터 밑그림에 마음대로 색칠할 수 있는 포스터 컬러링, 꽃밭에서 전문 사진사가 촬영하는 유채 사진관, 한복을 빌려 입고 유채꽃을 즐기는 한복 입고 꽃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예. 13일 오후 1시와 3시, 5시엔 우쿨렐레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앞서 오전 11시엔 800마리의 나비를 날리는 나비 방사 체험이 펼쳐집니다. 반포 한강공원 설해섬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나 구반포역, 4호선과 9호선 동작역을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인데요. 서울에서 유채꽃 보면 어떨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류 드라마 속의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요리 교실이 열린다고요? 네, 국내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많죠. 대장금과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 한류 드라마에 나온 한식을 외국인이 직접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예. 드라마 별그대의 영향으로 중국에선 치맥, 즉 치킨과 맥주가 인기였고, 태양의 후예에 등장했던 삼계탕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 한식이 됐습니다.
이런 한류 드라마 속 한식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서울시는 CJ 제일제당과 함께 연말까지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중구 백설요리원에서 한류 드라마 속 K푸드 쿠킹 클래스를 엽니다. 전문 한식 요리사가 2가지 음식의 조리 시범을 보이면 참가자가 요리 체험을 하고 시식하는 순서로 짜였습니다. 이달 수업은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에서 여주인공 지은탁이 만들었던 김밥이 주제인데요. 예. 불고기 김밥과 해물치즈 떡볶이를 요리해 함께 맛본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무슬림 관광객을 위해 할랄 인증 재료를 이용한 쿠킹 클래스도 연 2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참 외국인들 재밌어할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예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브루스 온스비 앤 더 레인지의 The Way It I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